그 특히 이제 두 가지인데 보니까 그 대선 조선에서 건조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그 실무적인 모습을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다대포죠. 그 다대포에서 이게 뭐랄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영도 쪽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부분에서는 좀 중형 조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장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정책 대안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해주셔서 진짜 좋은 강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가 생각하고 계신 몇 분한테 어, 좀 토론 같은 걸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우리 보니까 김현수 조선학회 그 회장님도 들어와 계신데 조금 이따가 김현수 회장님 괜찮으시면 토론 좀 해주시고요. 제가 그 배정철 기자재 원장님한테 일단 토론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강명호 그 선장 일본에 계신데 그 아무래도 이제 조선과 관련해서 또 선박 그 이제 검사 쪽에 또 계시니까 일본 뭐 중형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김현수 회장님, 배정철 원장님, 강명호 선장님한테 좀 그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배정철 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그 오성봉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같이 인근에 있는 가까이 있는 조선소라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만 오늘 더 잘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바람이 있다고 하면 끝에 그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그 중소조선이 좀 더 이렇게 그 활성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더 리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먼저 제 바람과 함께 그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저는 조선기자재 쪽에 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조선기자재 업계에서는 우리가 항상 조선 통계에 내는 그 우리나라의 수주량 건조랑 할 때 CGT 단위로 항상 발표를 하죠. 전체 환산 톤수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주 받았으면 하는데 기자재 업계에서는 뭐그 이해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은 CGT보다 훨씬 관심 있는 것이 몇 척이냐 하는 척수입니다. 왜냐하면 기자재라고 하는 것은 그 선박에 들어가는 그 한 척 한 척에 들어가는 숫자로 결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척수를 더 이렇게 관심 가지고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중소조선에서 받는 척수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자재 업계에서는 중소조선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이렇게 그 대선조선 리더로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조선소입니다만은 다른 조선도 더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국내 산업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먼저 가지고요. 저는 오성근 본부장 쭉 이렇게 70년의 역사와 그 650척 이상의 그 선박을 인도한 말씀 쭉 해주시는데 저는 이런 바람을 한번 가지고 옵니다. 우리 대선조선이 이제 그 많은 다양한 건조 경험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것을 그 건조를 하는 부분 플러스 더 넘어서서 그 기술을 더 고도화시켜서 해외에 진출하는 그런 조선소가 되어야 되겠다. 물론 우리 조선소 생각하면 해외 선조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을 우선을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그 특히 우리 중소형 조선소의 역량을 더 키워서 예를 들면 ODA 사업 같은 것을 같이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그 개도국에 더 우리의 그 완성 선박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수주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그 우리 기자재가 더 이렇게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는 너무 기자재 업계 중심으로 말씀드려서 좀 뭐 그 좀 죄송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꼭 좀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 그런 것이 지금 그 사실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분 그 우리 오 본부장께서 잘 아시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만은
더 좀 분발해서 세계적인 그 기술을 선도하고 공급해주는 이제 조선소, 저기 국내에서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제일 끝에 그 기자재 중에서 국산 기자재를 많이 사용했을 때 뭐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많이 쓰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항상 그 국가에 정책적으로 주문하는 바이고요. 뭐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실제. 그렇지만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꼭 제도가 없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서 그 국내 그 국산 기자재를 지금 국산 기자재 거진 다 나와 있습니다. 단 그 공급 실적이 많지 않아서 그 공급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경쟁력도 물론 공급의 수가 적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지만 그 숫자가 늘어나면 얼마든지 커버될 거라 생각됩니다. 뭐 좀 그 여기 전문가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KC1 뭐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말 그대로 이름이 KC1 아닙니까? 2 되면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3 되면 완벽하겠죠. 그런 개념을 같이 공유한다고 하면 우리 그 기자재에 대한 그런 그 어려움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오성욱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좀 더 힘 모아서 그 중소조선의 경쟁력 더 키워서 국내에서 지어야 될 부분, 당연히 국내에서 지어야죠. 왜 외국 나가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요. 국내에서 지을 수 있도록 그 금융이라든지 그 기자재 쪽에서 더 힘모았으면 좋겠고 또 그 기술도 해외에 더 나감으로써 우리 그 기자재도 더 해외 수출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 기자재로 봐서는 전방산업 또 우리는 그 조선소의 후방산업으로서 좀 더 긴밀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CGT를 단위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CGT 좀 헷갈려 갖고 참 이해가 어려운데 척수가 중요하다 기자재 쪽에서는 그런 말씀이셨고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그 해외에 나가서 그 건조하기보단 중소형선은 우리 저 대선 조선 같은 걸 많이 이용해달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좀 그 답변을 조금 모아서 듣도록 하고 그 김현수 회장님, 네, 예, 회장님 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너무 사실은 대한조선학회에서도 중형선박 관련해서 연구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활동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한데 거기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추가된 내용들을 많이 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박 해운 회사들의 이제 선량이 많은 배들이 많다는 건 전 개인적으로 또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대부분의 이제 중형 조선들이 지금 대선만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조선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몇 개 준선만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중형 조선소들이 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선도 엔지니어 분들이 지금 100분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오창호 부분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독자적인 설계를 하고 기존의 물량을 치고 나가려고 하면은 기존의 자료나 데이터를 보면 최소한 150명에서 200명은 돼야만 신규 수주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량을 쳐내고 또 수주를 하시는 걸 보면 참 대선의 기술력이 나름대로 훌륭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뭐 모든 중형조선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파이낸싱입니다. 이 금융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하지 못해서 조선소들이 좀 어렵고 또 해운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이나 새로운 설비들을 중형 선박들에 적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금융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 드는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아니 뭐 900만 불, 1000만 불이라고 하면 전체 성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형 조선소와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법이나 제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금융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의 뭐 디지털 니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국책 사업으로서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중형 선박에 적용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법적인, 금융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물류라는 것들도 보면은 우리나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남부 발전에는 몇 가지 한전이나 여러 가지 업체를 얘기하셨는데 거기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만약에 사용한 에너지를 우리나라 조선소에다가 발주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해서 우리나라 계좌를 써서 거기 우리나라 소년들이 산다라고 하면 그 모든 비용이 공에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건 정말 좋은 선순환 구조인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가격 경쟁이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는 배들을 우리가 수입해서 활용하는, 그래서 해운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조선소에는 또 물량이나 이런 지속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조선소나 지금 뭐 저도 이제 조선 학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선소나 이런 부분에서의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술 개발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법이나 제도 그다음에 금융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하기 조선공학을 하는 분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또 김영 교수님 계시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국가의 경쟁력, 어떤 물류나 해운회사, 그다음에 조선소, 기자재 전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은 최소한 이런 토론을 통해서 김영 교수님이 잘 발췌하시겠지만 필요하면 저희들이 법하시는 분들한테서 설명을 좀 듣고 또 설명드릴 수도 있고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모색해 가고 금융하시는 분한테도 정부의 어떤 지원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부분들을 좀 서로가 고민해서 해결점을 찾아내는 그냥 세미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베니핏이 돌아가서 그것이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아, 이상 예,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예, 회장님 너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바다 그 저자 전문가의 대화의 그 운영 목적에 꼭 맞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조선 또 기자재, 법, 제도, 금융이 함께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에 계신 우리 강명호 선장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창봉 본부장님 오늘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빅3 조선소 이외에도 이렇게 중소형 선박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대선 조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던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이렇게 빅3가 커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든든한 대선 조선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안도도 느꼈습니다. 저는 케미칼 탱커 선장 출신이라서 아까 서스 케미칼 탱커에 대해서 대선 조선이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케미칼이 이제 소량의 고가의 화물을 싣다 보니까 화물창에서 화물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화물창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요. 선박 크기에 비해서 성가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말씀하신 서스 코팅이란 거는 철판에 페인트가 아니고 스테인리스 스틸을 코팅으로 입혀가지고 화물을 실었을 때 또 그 다음 화물을 실을 때 클리닝을 하기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술인데요. 2018년도에 5월 달에 여수 앞바다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승선했던 써니 오리온이라는 일본 선주 배가 화재가 나가지고 선창이 완전 훼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에 근무했던 아사히 탱카에서 이걸 수리하려고 일본에 있는 조선소를 많이 찾아봤는데 서스를 제대로 수리하는 이제 인력도 없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서스 코팅하는 재료도 없어가지고 이 수리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영업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3년이 걸렸습니다. 차라리 신조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이렇게 실패다라고 이제 본인들도 일본의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대선 조선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요즘에 일본의 케미칼 탱커 선사들에 보면 한국인 감독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검사를 하면서 만나보면 하는 말씀이 신조를 오더를 해놨는데 케미칼 서스 코팅이라든지 서스 질이 안 좋아가지고
인도가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인도가 포기하는 사태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에서도 기존의 중소형 조선소에서 이런 케미칼 탱커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 기존의 인력들이 없어지고 질이 안 좋아지면서 새로 일본 선사들이 자기 이제 국내에 있는 일본 조선소에 배를 짓고 싶어는 하지만 기술이 없어서 못 짓는 그런 상황이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대손저손이 홍보를 좀 더 잘하고 저도 이제 많은 검사를 하면서 선주사분들을 만나면은 대손저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케미칼 탱커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배를 많이 지어낼 수 있는 멋진 조선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객선 사진을 뒤에 보여주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멋진 내장을 할 수 있는 조선소가 있구나.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이런 배들을 점점 많이 지으시면서 앞으로는 크루즈선도 한번 지을 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화될 수 있는 멋진 조선소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이 토론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세 분에 대한 그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나서는 지금 이제 몇 분이 그 발언을 청하셨는데 아까 그 마질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질란 쪽에 그 예. 이제 남성해운 그래서 지금 여기 권호주 여기 사장님이 와 계시거든요. 마질란에. 그래서 권호주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관련해서는 또 그 뭐 선주협회 김건홍 또 사무총장님이 또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KMI의 이제 김우호 그 부원장님이 돌아 계신데 아마 이 뭐 조선 또 선주사 쪽에 또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일단 그 세 분 말씀을 좀 듣고요. 그리고 우리 권정호 사장님도 이 부분에 상당히 그 관심 많으시니까 권정호 사장님도 뒤에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인 대표님도 이제 발언을 청하셨는데요.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조언들 저희 감사드리고 또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한번 지금 저희가 좀 물량이 찼습니다. 한 2024년 한 2큐까지 차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도움을 받으면 저희가 한 번 더 밀어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배정철 원장님이 말씀하신 해외 기자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 페루에 있는 시마조선소에 저희가 그 MPSV를 2척을 현재 저희가 이미 엔지니어링하고 프로큐먼트를 했습니다. 계약은 저희가 3년 안에 그쪽에서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5년이 됐는데 이제 겨우 1차선이 됐고요. 2차선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비싼 돈 주고 위성 사진을 한번 찍어보니까 한 절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보내는 부품의 개런티 기간이 끝나서 그걸 어떻게 될지 이제 저희도 좀 고심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몇몇 군데에 저희가 이미 기자재 사업을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뭐 저희가 최근에도 지금 아마 배 원장님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길에 가고 계신 그쪽에 그 중남미 그쪽에도 이미 저희가 지난번에 그 플로팅 도크 건조 사업에 대해서 MOU를 이미 체결을 했고요. 이제 정부 당국의 지금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고선을 살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제 국내에 있는 우리 기자재 업체, 그 다음에 우리 퇴역하신 분들의 어떤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저희가 해서 그분들 설득을 하는데 한 6개월 걸렸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통해서 저희가 한번 하게 돼서 아까 배정철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데에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하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기 자꾸 이렇게 해주면은 거기서 싸게 만들어가지고 우리하고 경쟁하면 어떻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기는 그 사람들은 고기에 맞는 특성이 있는 거고 저희는 저희에 맞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페루가 저희 그 작업자들 하는 사람들이 뭐 한 10분의 1, 7분의 1 임금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우리 선박에 10분의 1, 10분이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생산비는 전체 성과의 약 15%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7, 8%, 한 3, 4%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자재 공급할 때는 더 어렵고 더 못하기 때문에 기량이 안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못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자재 공급에 대한 우리 어떤 노하우를 저희가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업 중에는 국내에서는 디색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하고도 또 접촉을 해서 어떤 계약서, 특히 계약 관계, 그다음에 돈을 받는 우리 페이먼트에 대한 어떤 메소드랄지 어떤 검증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익혀서 사실은 같이 쉐어해가지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내 기자재 관련해서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최대한 국내 기자재를 해외 선주사들한테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사람들은 특히 일본 기자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손에 익어서 기존 선단 자체가 다 일본 제품으로 돼 있으면 이번 거를 할 때 어떤 베네핏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열척 건조한 배도 약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그런 거 했을 때는 뭐 말씀드려도 되죠. SITC하고 최근에 저희가 천지로 열척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선단이 세계 피더 컨테이너 선사에서는 가장 큰 회사인데 그 회사 자체가 저희 거 열척 이번에 계약한 열척 말고 나머지 50척은 다 일본 기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어떤 솔루션을 저희한테 거꾸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향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100척을 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아직도 이제 20척 이상이 더 남은 거죠. 그러면 저희는 거꾸로 얘기했거든요. 니네가 우리한테 선주사가 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베네핏을 우리가 어떻게 고려해 보겠다. 거꾸로 얘기하고 이제 저희는 또 신조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도 기자재 업체나 이런 데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개런티 기간을 뭐 18개월이나 인도 1년이 아닌 뭐 2년을 하겠다든지 정기독고 때 한번 가서 방문 개런티 서비스 엔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선주들한테 굉장히 그건 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김현수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저희 100명 가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부산에 좋은 그 외부의 그 협력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부산대도 있고, 그 다음에 근처에는 저희 그 중설단, 그 다음에 해양대학교, 뭐 외부 기관들하고 저희가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국책 사업이나 또는 단발성으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해가지고는 사실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서 저희가 시간이 없는 그런 것들, 시간적으로 모자라는 부분,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쪽하고 같이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한 20%, 30% 부족한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보완책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파이낸싱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최근에 작년 말에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잘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선주들이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사실은 파이낸싱에서 받는 그런 요건들은 한 1년 후에 또는 7, 8개월 후에 이제 파이낸싱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사실은 금리랄지 어떤 전체 파이낸싱 규모랄지 또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은 명확하게 선주들한테 답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히 해가 넘어간다든지 분기가 넘어간다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책금융을 하시는 쪽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그 정책금융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하셔서 어떤 그걸 보완 서류를 통해서 사실은 확정을 해줘서 선주들이 계획 조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강명호 선장님 말씀하신 케미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내 어떤 선사가 한 2년 전에 사실은 큰 폭발 사고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그건 3.5K 작은 건데 저희 조선소 오셔가지고 한 4개월 만에 가운데를 통째로 들을내고 통째로 끼워서 사실은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 조선소에서 아예 제안을 했죠. 뭐 이거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서 한 3일인가 4일 가서 서베이를 하고 선주사한테 제안을 하고 해서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저희가 기술적으로 자신이 있어서 한 것이고요. 그런 소문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에는 그 유럽 네덜란드에 있는 에이스탱커, EPS의 자회사인 에이스탱커 33K 디플렉스 케미칼 탱커를 저희가 8척 수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꼭 뭐 어떻게 강 선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제안을 하시면
한국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목이랄지 어떤 메소드를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스키나 그다음에 하카다나 이런 여러 조선소들이 예전에 사실은 서스케미칼을 많이 했는데 거기 거의 지금 섰거든요. 작년 서부터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덕분에서 지금은 하고자 해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희하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발표를 들어보니까 본부장님 자신감에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 옛날 그 슈마흐라고 Small is Beautiful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 책이 있는데 이 작은 우리 중소형 조수소가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호주 그 대표님, 우리 그 권호주 대표님도 우리 뭐 창립 멤버하면서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 모임에 나오십니다. 제가 발언 자꾸 부탁드려도 안 하고 하시는데 오늘 한번 말씀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권호주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젤란 마린 솔루션의 권호주 대표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논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저는 뭐 경청하기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창봉 본부장님하고는 인연이 상당히 많고 특히 대선조선하고 간단하게 저희들 마젤란 마린 솔루션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남성해운의 계열사입니다. 선박 관리회사로 2018년 1월 1일부터 선박 관리회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성해운, 동령해운을 주로 관리하는 선사입니다. 그리고 대선조선하고는 저희들이 인연이 2000년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그래 한 약 20년 됐는데 지금까지 한 16척 그 올해 12월 달 나오는 선박하고 내년에 2월 달 나오는 선박하고 합치면은 16척이 저희들이 그 건조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마침 뭐 내년 마지막에 16척째가 컨테너 100척째가 되는 선박이라고 합니다. 뭐 의미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2000년부터 저희들이 인연을 맺기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 선형에 대한 부분, 우리 운항 특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 파트지만은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다음에 대선조선소하고는 많은 컨셉이 되어서 사실 단계적으로 지금까지는 선형 연구가 되어 있었고 마지막 요번에 인수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마젤란 그다음에 대선조선 부산대학하고 MOU를 맺어가서 새로운 선정 중에 그래도 1000개짜리 중에는 가장 자타가 공인할 정도의 선정으로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정 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같이 연구를 해서 새로운 결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좀 더 뭐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생각할 때는 요즘 뭐 스마트화, 첨단화만 뭐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선박을 움직이는 주역들은 해상직원인데 뭐 앞으로 이제 대선조선하고도 또는 현대 리포하고도 한번 방금 뭐 거주구역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화물선에 대한 거주구역도 획기적으로 한번 바꾸어 봤으면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차후에 새로운 프로젝트는 화물선에 그다음에 상선에도 거주구역에 대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조금만 차별화된 거주구역을 만들어 보는 연구도 같이 해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제안을 드렸으면 싶은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매년 신조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금년에도 현대 미포의 1800짜리를 2척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첨단화가 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좀 최근 들어서 강제값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올라가긴 했지만은 사실 품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선주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자재 연구 관계자들도 많이 계시고 조선소 관계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일본에는 뭐 자국조선소에 전략적으로 발주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도 그런 전략적으로 선주들이 전략적으로 발주를 할 수 있게끔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노력을 조선소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진짜 우려될 정도로 최저가의 물론 뭐 대선조선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조선소에 저희들이 보면은 최저가의 기자재의 어깨만을 실질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으면은 조선소도 지금 이제 특화가 조금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대형 조선소든 우리나라 중소 조선소든 제가 볼 때는 특화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김근홍 총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말씀 들리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오창봉 본부장님, 전에 한번 인사드렸었는데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해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선가가 저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역률이 굉장히 낮아야지만 사실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해운회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가를 굉장히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해운회사의 당무 사항이 되는데 저희 해운협회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 조선소 그리고 국내 기자재 그리고 국내 금융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만 있다면은 저희들은 최선의 방식이 될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는 우리 국내 중형 조선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내 기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국내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상반기 중에 그 대선조선만이 아니라 그 선사들이 지금 국적 선사들이 얼마나 선박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창봉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적 선사들의 노후 선박들의 지금 현재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15년 이상 이제 거의 20년을 향해 달리는 선박들 그리고 25년에 다 된 선박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이 한 25척 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척이라 하면은 일본, 중국, 동남아 항로를 뛰고 있는 그 운항하는 선박의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내가 이미 그 정도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한 40%는 용선 선박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선들을 먼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아쉬운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조선소를 이용하기 전에 그 중국 조선소한테도 한번 어느 정도 가격이 받을 수 있는가 파악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일본 조선소도 파악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조금 중국은 당연히 중국보다는 좀 비싼 건 당연하지만 일본 조선소보다도 비싸다는 것이 좀 저희들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좀 중형 조선소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 미포까지라도 생각했을 때는 그런 조선소들이 최소한 일본 조선소 정도의 성과 정도로만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신다면 우리도 충분히 국내 조선소에 좀 이거를 발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창봉 본부장님께서 정책 제안을 해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친환경 선박 그 지원받는 것이 조건이 한 가지가 특이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친환경 선박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저희들이 지원받으려면은 신조선 계약 시점 기준에서 계약 시점에 3개월 이내에 폐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박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해외로 매각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선박은 인도 받는 시점까지 그 선박을
미리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박이 계약 끝난 다음에 적어도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뒤에 인도를 받는데 그때까지 그럼 배들을 다 빌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용선 성과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카펙스나 오펙스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의 2.5배, 3배 이상 올라간 상황에서 이 선박들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선사들은 지금 친환경 선박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그냥 노후선을 계속 운항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정책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지원하지 뭐 자문이라든지 또 해양수산부하고 또 연결이 되시는 뭐 조선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저는 이제 해운협회 쪽에서 저희들이 그 선접 저기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친환경 선박을 계약하는 시점이 아니라 선박을 인도받는 시점을 기준해서 그때부터 적어도 한 3개월 이내에 폐선을 하던가 아니면 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좀 그 기간을 좀 늘려달라. 대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선사들은 굉장히 많은 선박을 국내 조선소를 통해서 그리고 국내 기자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 김인영 교수님이라든지 또 그 조선협회라든지 조선기자재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리고 또 조선소에서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건 자체를 정책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좀 건의 좀 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더 다른 분들한테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조선업계하고 그 해운업계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그 중소형 조선소 활용 많이 하시겠다는 말씀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지원은 그거는 뭐 쉽게 풀릴 수 있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정책 당국이 그 시점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설명을 잘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우업 그 부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우호입니다. 예, 그동안 이 공부 모임에 제가 거의 도강 형식으로 듣고만 있다가 최근에 좀 컨디션이 많이 좀 회복이 돼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저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그 발표 자료에 보면 우리 선박들의 어떤 선력 문제, 노후선 문제,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소형 선사가 많다는 문제, 이 두 가지 점을 좀 저는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한국 선박의 선량이 왜 우리가 세계 5위, 6위 뭐 해운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계 선박 선량보다도 더 낡은 오래된 선박들을 갖게 됐는지 이게 참 저로서 굉장한 숙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2010년경부터 저는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그 ISL이라는 데서 이제 이 통계를 냅니다. 뭐 클락슨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이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 한국 정부도 이 통계를 많이 씁니다. 이 통계의 핵심은 이 선박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선사들이 대선을 할 수도 있고 용선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사선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떤 선박이든 이 세계에 있는 선박의 소유자, 즉 선주의 국적에 따라서 이 지배선대라는 것을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최대 선주가 시도 쇼핑 홍콩이죠. 지금 뭐 현대상선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지만 그 선주는 현재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제가 알기로는 홍콩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배들도 한국 선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ISL과 저희가 아주
그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당시에 확인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한국형 선주사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소위 우리가 조선 1위국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박은 우리가 직접 발주하기보다는 이 일종의 주문, 그러니까 결국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우리가 제조해서 서비스를 같이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수주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조선이 이 수주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 기자재를 많이 써달라, 또 뭐 금융을 더 낮게 해달라, 또 심지어 설령을 좀 더 낮춰가는 각종 이 친환경 선박 바꾸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선주로서의 목소리를 내야 이 모든 것들이 좀 강해지는데,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주장하다가 안 되면 뒤로 물러서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죠. 따라서 지금 오늘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선박을 가지는 선주가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선주를 하면 대체로 그 운항선사들이 사선, 그다음에 용선, 대개 컨테이너 선대들은 반반으로 구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반의 입장에서 선주를 우리도 선주다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선주는 맞지만 그분들도 운항을 목적으로 또는 나중에 중고선 가치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조 선박을 건조를 해서 대선을 함으로써 비즈니스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그릭 선주와 같은 그런 선주는 사실상 많지가 않았죠. 최근에 많이 좀 일부 선사가 있었지만, 선주가 있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사실 좀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선주사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우리 발표하신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우리나라의 그 대선조선에서 수주하는 선주, 그러니까 발주하는 선주가 혹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많이 좀 발주를 하는지, 실제로 내가 운항할 내 배를 운항할 배를 주문하는 선주가 많은지, 아니면 나는 이 배를 순수 투자의 목적으로 내가 지어서 바로 대선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선주가 많은지, 이 비중이 점점 후자 쪽으로 많아진다면 우리가 선주형 비즈니스를 가는데 약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분들이 이 투자의 목적으로, 만약에 순수 투자의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를 한다면 이 어느 정도 신개념의 선박, 소위 이 신개념의 선박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어떤 이러이러한 선박이 앞으로 좀 비전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연료의 문제라든지 선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그 어디에 주로 투입해서 어떤 그 앞으로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이 선박을 내가 건조해서 대선을 해주겠다, 이런 약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결국은 혹시 국내 선주와 해외 선주 간의 그런 주문하는 어떤 특징이 좀 있는 건지, 그것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오늘 시간이 안 되면 제가 따로 찾아뵙고 한번 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 같이 가까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되고요. 저는 그래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 드렸는데요. 우리 조선업이 결국은 아까 그 여객선도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런 여객선조차 우리가 국내에서 건조하지 못하는 아주 참혹한 저희 반성하에 당시 펀드를 만들고 바로 주문을 조성을 했지만, 결국은 국내 설계 역량들이 없어서 사실 약간 저로서도 많이 놀랐습니다만, 설계 역량이 당시에 없어서 그걸 설계하는데 또 한 1, 2년 이상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 우리가 그간의 어떤 수주 산업의 특징을 우리가 제조하고 거기에 금융을 붙여서 결국은 이 선박 자체를, 새로운 개념의 선박을 우리가 해외 수출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 국내에 있는 다른 선사에게 대선하는 그런 이 조선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선주가 정말로 있어야 된다, 더 많아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대형 선사들은 지금 뭐 해양진흥공사나 또 다른 그 우리 선박 금융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이런 중소형 선박부터
한국형 선주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김우호 부원장님은 차관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근데 제가 조금은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BBC HP 선박이 많고 또 선주사 모델이 또 있다 하더라도 글쎄 BBC HP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용선자가 결국 실질 선주기 때문에 건조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고 선주사는 물론 이제 뭐 시도 같으면 시도가 선주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은 이해가 좀 어려운데 나중에 좀 더 토론 좀 더 하도록 하고 오창봉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 조금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권오인 대표님이 발표 토론하기로 돼 있었죠. 예, 권오인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권원입니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또 좋은 말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얘기 한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예, 아까 오창봉 본부장님께서 선주사 검사관들이 오면은 최고의 주거 환경을 보장해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에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이죠. 해발이 한 400, 600고지 산들이 많은데 산에 가면 약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등산 다니면 아실 텐데. 근데 그 약수가 어떻게 이렇게 생성이 되는지를 부산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에비앙 하나 갖고 그렇게 전 세계를 생수를 팔아먹는데 부산의 그 약수는 해풍입니다. 해풍이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결로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영도의 복례산 줄기에 약수가 좋습니다. 그거를 대선 조선이 잘 이렇게 포장하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소개를 하면은 최고의 약수가 되지 않을까. 아주 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6.25 피난 때에도 물장수가 영도에 있었습니다. 물장수가. 참고하시고요. 아까 조선소 독구 없다 그러셨는데 저는 조선소를 꼭 앉아서 내 독구에만 별을 지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선소도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안광헌 대표님도 그렇고 권오희 부사님도 그렇고 기회가 되면 따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환태평양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운송 변화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시아권의 미래 선형이 컨테이너 1800TU급이라고 고려하면서 발표를 했고 그게 지금 아시아권의 주력 선대가 되어 있습니다. 15년 지난 지금에 와서 지금 대선 조선은 비교적 선사하고 마젤란 포함해서 아주 긴밀히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배를 짓고 선형을 개선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평소에 선사의 수요를 좀 이렇게 근접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어떤 선형으로 가야 되겠다. 또 누가 리딩 선사가 될 수 있는 건가를 좀 착안을 하시면은 중형 조선소로도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2006년도에 세미나 이후에 대만의 양밍은 대만 조선소에 1800TU짜리 선박을 20척을 시리즈로 발주해 드렸습니다. 한국도 조선소하고 선사가 좀 잘 이렇게 편을 먹으면은 그런 좋은 작품을 앞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권정호 대표님, 예, 권 대표님 말씀 듣고 또 오창봉 본부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귀한 강의 잘 들었고요. 또 강의도 잘 들었지만 의견 내주신 분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좀 인사이트가 좀 뛰어난 그런 의견들이라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조선업에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실 중소조선소들의
그 중소조선소들이 문 닫는 것을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고 사실 많이 좀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특히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회사들이 문을 닫는데, 그 원인을 제가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SPP 고성야드에 있는 그 플로팅 도커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인근인 조선소들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선소들이 물론 뭐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그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은 분명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SPP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러한 곳에 이제 조선소를 또 만들었었고, 또 다리를 지나야 하는 그런 곳에 또 이렇게 조선소를 만들어서 상당히 그 데크하우스 같은 거는 탑재를 못하는 상태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도 그 이득을 내어서 상당히 좀 회사가 많이 커진 상태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몇천억을 들였던 그런 그 기자재 그런 장비들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래 쭉 이렇게 보니까는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조선소들이 그 본업에 충실히 하고 본업 속에서 기술 개발을 했더라면은 과연 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마침 이 대선조선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해가지고 또 도커가 이렇게 2022년도까지 이렇게 찰 정도로 이렇게 그 흥황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 장문 본부장님 말씀처럼 특정한 분야에서 중견 조선소로서 또 강점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면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보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배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CKD 방식으로 그 컴플리티드 녹다운 방식처럼 이렇게 해외 조선소에 전체 기자재를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현지의 기술 지도를 해서 배를 완성시키는 그런 수출 방법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아까 말씀 그 오 본부장 말씀대로 이 해외 조선소들이 사실은 가보면은 그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기술을 쫓아올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 중국하고 이런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권오인 대표님 말씀하고 조금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데, 사실은 그 2004년도, 5년도, 6년도 요 당시에 보면은 그 13K 케미칼 탱크를 우리나라가 한 그 60척 정도를 지었거든요. 그 주문은 한 120척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주로 21세기 조선소를 위시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조선소들, 그 신화 조선소 그리고 사무 조선소 뭐 이런 데서 쭉 이렇게 지었는데, 그런 조선소들이 중간에 이제 부도가 나면서 이것이 중단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새롭게 선형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13K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13K에서 20K 그 사이에 길이는 이제 이 케미칼들이 보면은 부두가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는 상당히 제한을 받지만은 폭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폭을 늘려 가지고 13K 사이즈 길이 사이즈의 배를 20K 사이즈도 동일한 그 길이로 해서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형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거꾸로 오다메이드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선주를 찾아가 가지고 아니면 브로커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선형의 배를 원하는 그런 선주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고배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공격적인 방법도 필요치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참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10시 15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토론이 많았어요. 그럼 일단 그 오창봉 본부장님께서 권오주 대표님, 김건웅 총장님, 그리고 김우호 부원장님, 권오인 대표, 권정호 사장님 말씀하신 것 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숙제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부담은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오주 대표님하고는 지금도 계속 저희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서정이랄지 미래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까 그 우리 권오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거하고 똑같이
국내 해운사하고도 저희가 이런 기회를 사실 많이 저희는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가시다 보면은 사실은 처음에 기술적인 얘기를 하시다가 다음에는 이제 파이낸싱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중간에 이제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걸 하나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 파이낸싱을 가시든지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하다 보면은 그거 해주면 돈 많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이제 얘기가 위야무야 되거든요. 나중에 설령 안 하시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매듭이 됐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저희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되는데 중간에 섞어버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최근에도 저희가 그런 일이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그 선주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프로치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우리 국내 조선소를 믿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품질 문제, 그것도 뭐 저희 조선소는 저희가 이제 AS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업에서 처음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토에 의해서 저희가 AS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호주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품질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조금 그 체크 시트 같은 거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그 프로세스에 대한 게 중소조선소가 약간 그런 면에서 중간에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 아까 선원들의 안락한 생활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그 여객선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접근을 해서 선주분들하고 뭐 인테리어 컨셉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개발을 해서 뭐 국내에도 이제 스타코랄지 이런 데서 이제 캐빈 타입으로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가지고 표준 타입으로 제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도 한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이사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군협회 김근홍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그것들은 저희도 상당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사에서는 초기 카펙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국내에 저희도 최근에 이제 OECD까지랄지 아까 중간에 다른 분들 저희한테 이제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 안전법이랄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시고, 저희가 그 일본 같은 경우 아까 우스키 조선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보면 국내 일본인 용접사들은 없습니다. 거의 90%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데려와서 일본 내에서의 어떤 자기네 기준에 의한 그 임금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 사실은 반영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하고 그런 갭들도 상당히 크고, 최근에는 이제 강제 가격이 이번에 빅3가 이제 115만 원에 지금 합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량이 얼마 안 되다 보면 저희가 그보다는 사실은 더 비싸질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이제 영업 환경이 좀 나아지고 어떤 재무적인 상황들이 좀 나아진다면 저희가 들어가는 그 간접비랄지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켜서 국내 해운사, 특히 중소 해운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을 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우호 KMI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해운사들은 100% 운영을 목표로 직접적인 운항을 목표로 현재 저희한테 발주를 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한두 척을 가지고 있는 또는 대형 선단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도 한두 척을 이렇게 발주해버리면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부채로 성과 전체가 다 부채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인계점, 금융권에 관련된 인계점이 넘어가다 보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선사로서 공동발주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한테는 저희가 한 4척밖에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내에서는. 그것도 이제 포스코라고 하는 대기업을 같이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2008년 때 포항기 때는 사실은 국내에서 그 여러 종합 상사들이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하다가 한꺼번에 이제 피해가 몽땅 있고 나서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삼성물산이나 또는 그 현대종합상사나 또는 뭐 하나 뭐 다 마찬가지로
그런 펀드들이 다 없어졌죠. 없어졌고 그 팀도 사실은 없어진 상태고 그나마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콩마프랄지 세계락 펀드 이런 데에서 그분들이 남아서 지금도 현재 하고 계신 거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어떤 대주주로서 돈을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하기보다는 그 종잣돈은 정부에서 주는 그런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나머지를 보완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인 경우에는 현재 저희는 50대 50입니다. 중소형 선사 같은 경우는 중소형 선에 대해서는 확실한 용선이 결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전략적으로 하기 힘들다라는 게 현재 중개인들의 저희가 얘기고요. 그 대신에 이제 대형선인 경우에 사전에 기획에 의해서 BP나 오일 메이저들, 특히 오일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직접 베이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생산량 예측에 의해서 사실은 대형선을 발주하는 기획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 거기에 의한 피더 개념에서의 중형 선박에까지는 사실은 투자는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있던 그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약간 그런 동향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기존에 물량들이 나와서 예측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국내 중소형 선사나 또 중국 선사들하고 같이 비딩을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접근하고 있는 해외 선사는 50대 50. 그리고 자세한 것들은 한번 오시면 저희 현황 보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사학의 그 권종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도 똑같이 현재 그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한때 나왔던 그런 것들이 보스턴 막스랄지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제값 올라가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용선에서 과연 페이백이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입질은 많이 오고 있으나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그 페이백에 탄 것들 계산을 해보고는 조금 망설이는 것 같고 아마 최근에 강제가 그렇게 되고 있지만은 안정화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내년 초가 되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호인 대표님 말씀하신 그 국내산은 제가 이렇게 산 타는 걸 별로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배도 올라갔다 갔다 하면 땀이 많이 나가지고 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도 저 싱가포르 선주가 저희 그 윌마르인데 저희 여기 와서 있다가 가면서 자기 중국 가야 되는데 울고 가더라고요. 의원이 2시간 그 차 타고 가가지고 3시간 검사하고 다시 2시간 차 타고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지리적인 이런 이점들도 아까 말씀하신 좋은 물뿐만이 아니고 어떤 좋은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또 좋은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까 우리 김호 그 부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설령이나 기자재 같은 것에 그 우리나라 국익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주사가 많아야 되겠다. 그걸 이제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대선 조선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좀 따로 이렇게 두 분이 한번 해보시고 저희들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 그 중소형 선주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 선박 금융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마침 여기에 그 해양진흥공사의 신장현 차장이 와 계시고 또 강병태 전 또 그 무역보험공사 또 부사장님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장현 차장님 계세요? 예, 강병태 박사님 계세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귀한 분이 한 분 와 계신데 뭐 구자연 그 KDI 박사님이신데 뭐 혹시 좀 소감을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그대로 가만 계셔도 됩니다. 부담 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박사님. 박사님, 일반 그 이제 산업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 조선 해운 산업 오늘 좀 들어보시고 혹시 뭐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책자로는 발간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2015년, 16년 때 조선업 그 큰 위기 때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DH하고 기재부하고 논의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선조선소는 못 가봤는데 그 빅3 조선소는 몇 번씩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조선업하고 해운업하고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 김 교수님 책 보면서 이제 한번 연락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보면서 이제 저희도 제가 좀 글을 좀 남겼지만 아무래도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중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조선업도 이제 저희가 그때 연구할 때도 빅3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대선조선 말씀 들어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 대형조선소, 그 다음에 촘촘하게 이제 우리가 그 다 있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대선조선소에서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셔서 오늘 많이 배웠고요. 근데 저희 역할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업계가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는 산업부하고 그 해양수산부 쪽하고 주로 말씀을 많이 나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랑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얘기, 또 나중에 혹시라도 업계 발전에 있어서 산업부나 해양수산부 혹은 그 이 두 부처가 이게 좀 경계가 애매한 영역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기재부하고는 뭐 논의를 많이 하니까요. 주시면 이제 기재부하고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침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기재부하고 또 대형조선소 한 곳하고 이렇게 정책 세미나를 좀 하는데요. 그거 할 때에 제가 좀 중소형사도 요새 이런 이슈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 해서 말씀도 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금융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공부 모임에 많이 참석하고 많이 배워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조선업이나 해운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특히 조선업에 아주 큰 우군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지금 계신 데가 우리 고려대학 앞에 홍릉 아닙니까? 저희 세종시로 2014년에 세종에 이사 가셨구나. 왔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럼 강병태 부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총강을 하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발표를 시키셔서 좀 당황스럽게 한데, 지금 대선조선은 저도 굉장히 감회가 깊은 회사입니다. 오창봉 본부장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 5, 6년 전에 그 채권단 일원으로 부처조정에 참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또 2023년인가요? 뭐 EQ까지 다 독후가 찼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해운조선 얘기가 나오는데 금융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정책금융에 몸을 담으면서 정책금융 위주로 진행이 되었던 조선소 또 해운회사에 대한 이제 금융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민간 금융을 확대시켜서 나가야지, 지금까지처럼 계속 그 정책금융 위주로 갔다가는 결국에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게 해운사가 또 중대형 이상 해운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그 오창봉 본부장님 발표 보니까 4척 이하의 선박을 소유한 지금 우리 중소형 조선소들이 거의 지금 그 25% 이상 된다고 지금 통계 수치에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런 선사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2023년부터 그 EXI나 CII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런 선박을 노후선을 교체하지 못하면 더 이상 운항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세계 그 해운 선박 금융 업계에서도 이런 전 세계적인 중소형사들이 앞으로는 이제 많이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 M&A가 많이 활발히 이루어질 거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이런 회사들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무너지게 두고 볼 거냐? 아니면 정책금융이나 민간금융이 연합해서 이런 회사들을 합종연행하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경쟁력 있는 회사 위주로 살린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오션밸류 펀드라든지 이런 펀드들을 또 활용을 하고, 또 해진국이 가지고 있는 후순위 보증의 그 역할을 좀 잘 조합을 해서 정책금융기관들이 좀 협업을 해서 이런 우리나라 해운업계 또 조선업계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유기적인 협업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소도 그렇고 또 해운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그 차주의 신용도가 가장 중요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운회사 지원해 주세요, 중소조선사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지만, 금융 입장에서는 일단 그 회수 가능성을 먼저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중소조선사나 그 중소해운사들의 신용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에 또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소조선사 해운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자체적인 보증보험을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자조적인 어떤 그 자금을 만들어서 일부 이제 자금을 태우고, 나머지는 민간금융에서 후순위를 들어왔을 때 해진국이 보증을 하고, 선순위 금융은 LTV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이나 민간금융이 들어오고, 이런 어떤 그 융합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야지 금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금융기관들이 장기 대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강화되는 그 BIS 비율이라든지 또 바젤3 규제 때문에 또 장기 대출에 묶여버리면은 위험 가중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포션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마켓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자기네 가지고 있는 그 해운금융 선박금융 포션을 예를 들어서 민간에 있는 그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국제 그 선박금융 업계에서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디지털 자산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유통시장에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자본시장하고 금융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앞으로의 그 중소해운사다 또 중소조선사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기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해양진흥공사 사회이사로 선정이 돼서 해양진흥공사의 이제 이사회에 참석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어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해양진흥공사 쪽에 제안을 해주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혹시 이성철 부장님 혹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인사 말씀. 저는 오늘 처음이라 저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부장님. 잘 들립니다. 예, 오늘 처음 여기 참여를 했는데
그 오창봉 대선조선의 그 발표자께서 아주 그 훌륭하게 준비를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대선조선이 참 훌륭한 회사고 앞으로 크게 발전할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참 그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알고 있던 법률 분야 이외에 그 조선 분야까지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 말씀은 우리 권호익 지금 뭐 사장님으로 계신데 전 그 대우조선해양의 전무님 또 그 대선 조선에 대해서 하실 말씀 또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영근 기자님도 특별히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정 기자님 며칠 만에 예. 저는 괜찮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우리 권혜익 대표님께서 뭐 종합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존소를 나와서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저는 이제 대우조선에서 대웅조선소 있다가 오늘 했던 물론 종영조선소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감회가 깊고 어떤 큰 내용을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 역시 이제 조선소 있을 때 기술본부장 할 때는 뭐 설계원이 1000명 이상 되었는데 지금 100명으로 꾸려가면서 또 주위에 아까 부산대나 뭐 해양대 특히 여러 가지 이걸 콘소시엄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오셨고 하면서 지금 이 파고를 넘어가는데 어떻게 할까? 저도 이제 조선소에 있다가 지금 이제 기사제 업체 쪽으로 왔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배승선 원장님 말씀하신 게 결국은 모두 큰 배든 작은 배든 하여튼 장비는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 역시 한국이 다시 그 결국 2007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세계 1, 2, 3, 4, 5, 6, 7위 조선소가 전 세계 1, 2, 3, 4, 5, 6, 7위 조선소였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는 조선소뿐만 아니고 기사제 업체가 같이 강해져야만이 하여튼 어떤 배든 아까 말씀드렸죠. 큰 배든 작은 배든 장비가 다 들어가니까 그걸 좀 해야 되고 향후는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조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IMO에서 EXI, EDI가 나오면서 CII 되니까 그걸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실은 제가 이제 그 오창봉 그 본부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TU 배가 한 2200만 불인데 LNG 퓨얼 들어오면 900만 불 되니까 성과의 45%가 된다.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이즈 배가 향후 앞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EXI, CII 될 때 그 파고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며 최소한 그런 사람 그 배들이 하면 매년 CII 때문에 2% 3% CO2를 줄여야 되는데 그 파고를 어떻게 넘길지 그게 아마 좀 중소형 조선소의 화두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선주들의 화두가 아닌가. 그러니까 정책 금융이 아까 아무래도 그린 시범을 준다 그래도 그 2200만 불 되는 데서 900만 불의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런 문제들. 안 그러면 이제 배가 운항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잘 견뎌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산화 문제인데 이게 보면 지금 LNG 퓨얼 들어가면서 저도 나와 보니까 그 큰 조선소든 작은 조선소든 LNG 연료를 탱크를 자꾸 중국에 발주하는데 여차하면 딱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이제 LNG 연료 탱크를 국산화 시키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산업 조선소와 기사제 업체 같이 하고 해서 중국만큼은 특히 이제 고만관광에 대해서는 포스코와 대우조선이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이게 보면 9% 니켈강보다는 고만강으로 하면 중국 그 인건비를 따지더라도 더 싸지게 됩니다.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만큼은 절대 중국에 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고만강강을 중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하여튼 막아서 가지고 이걸 한국에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한국이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줬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아까 이제 배일수 원장님 계시지만 계산협동조합이라든지 코시파를 통해서 조선협회 그다음에 해운업계 해가지고 그렇게 심도 있는 대화를 하다 보면 아마 공통점을 찾아서
한국 조선과 해운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튼 많은 발표와 토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마치도록 하는데 오늘 김태진 판사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선박 건조 이렇게 기자재 뭐 분쟁이 생기면은 결국은 이제 중재 가든가 아니면 법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관련해서는 이제 국제거래 그 커뮤니티가 있어서 대법원 산하에 거기 오늘 총무님이신데 들어오셔서 좀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자연 그 KDI 박사님도 들어오셔서 저희들한테 또 힘을 실어 주셨고요. 오늘 정말 좋은 발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창봉 그 본부장님은 오늘 사용하신 PPT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좀 어떻습니까? 기업 괜찮으신가요? PPT. 그럼요. 요거는 뭐 저희가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숫자는 좀 오류가 있더라도 방향성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도 좀 사용하도록 하고 제가 내일 또 아침에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3년 전에 그 수원에 조선업 구조조정 뭐 특별위원회에 있었는데 제가 위원하면서 그 대선조선 아주 훌륭한 회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마 도움이 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가 또 2년 전에 그 대선조선 가서 또 좋은 강의도 듣고 식사도 같이 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그 좋은 강의 들으시고 발표 또 토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바다 저자